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앞에 첫 번째 전사, 두 번째 번역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세 번째 유전자 발현의 조절 파트를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전자 발현의 조절, 일단은 여러분들 유전자 발현이 영어로 expression이거든요. 그러니까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드러나는 단백질의 수준으로 어떤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드러나는 것을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발현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조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요. 자, 우리가 원핵세포 그리고 진핵세포 유전자 발현 조절을 볼 텐데 큰 개념은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는 굉장히 많겠죠. 수십조 정도의 단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세포들의 핵에, 물론 우리 몸에 이제 핵이 없는 세포도 있지만, 적혈구 같은, 대부분의 세포는 핵이 있으니까. 그럼 그 핵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사람이니까 46개 염색체가 있죠. 그럼 그 46개 염색체 안에 수만 가지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한 25,000가지 정도 얘기하나요? 그 정도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몸을 이루는 세포의 구조나 기능이 다르고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이루고 기관계를 이루는데 걔네들의 하는 역할과 이 어떤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포마다 이런 구조와 기능이 다른 것이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세포는 그 어느 세포를 보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즉 유전체, 유전자, 그리고 염색체 합친 개념 유전체는 다 동일해요. 근데 왜 다 다른 기능과 구조를 가진 것들로 다 다르게 분화되는 걸까요? 그게 이번 시간에 하는 이 유전자 발현의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바탕은 모든 세포가 다 같지만 그 바탕에서 그 유전자를 발현하는데 어떤 발현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정도,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구조와 기능을 가진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여러분들 유전자 발현의 조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원핵세포부터 해볼게요. 원핵세포는 진핵세포보다 유전자 발현 조절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찍어 올리는 거를 뭐 저는 다 듣진 않습니다. 뭐 웬만하면 거의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다 하거든요. 했는 거를 사실 다시 끝까지 뭐 제가 제 목소리 듣는 건 좀 오글거려 가지고 잘 안 듣는데 이게 부분을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 사실 굉장히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의식적으로 그 말을 덜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버릇이니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식을 좀 해볼게요. 네. 자, 그 원핵세포는 진핵세포에 비해서 유전자 발현 조절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오페론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릴 텐데 이 오페론은 생태에도 나오고 수능 시험에도 굉장히 이제 자주 굉장히 또 나왔네. 수능 시험에도 빈번히 출제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페론이란 보시면 폴리펩타이드를 암호화하는 둘 이상의 유전자.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한 개가 아니고요. 둘 이상의 유전자와 이 유전자들의 통합적 전사를 조절하는 프로모터 그리고 작동 부위 서열로 이루어진 단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트입니다. 세트. 그러니까 진핵세포는 이런 오페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원핵생물은 오페론이라고 해서 이 여러 유전자 그리고 프로모터 그리고 작동 부위 서열로 이루어진 어떤 세트가 존재한다. 유전적인 세트 단위가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오페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음성 조절 오페론, 음성 조절이 있고 양성 조절이 있는데 다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음성 조절 중에서 억제성인
트립토판 오페론을 먼저 볼게요. 트립토판은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이 트립토판 오페론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트립토판 오페론인데 우리 앞에서 했었죠. 지난 시간에 프로모터 부분에 이제 RNA 중화효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프로모터가 있고, 자, 오퍼레이터 작동자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여러 개 유전자가 세트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트립토판 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자, 트립토판이 없는 경우, 자, TRY가 아니잖아요. 이건 타이로신이고, 트립토판이 없는 경우에는 억제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억제자입니다. 억제자가 불활성화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억제자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은 억제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는 역할이 억제하는 역할이야. 억제자인데 이 억제자가 활성화가 안 되고 불활성화되니까 억제를 못 하겠지. 그러면 오페론은 활성화예요, 불활성화예요? 오페론은 활성화를 띱니다. 자,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제성 오페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 친구 자체가 억제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트립토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억제자가 불활성화돼서 억제를 못하니까 전사가 일어나서 여기 이 유전자들로부터 각각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기 만들어진 E, D, C, B, A라는 이 단백질들은 나중에 결국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의 구성 성분들입니다. 트립토판을 합성하는데 관여하는 효소의 소단위체들이다. 그래서 이런 소단위체들이 만들어지면 트립토판 합성 효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게 그 효소는 역할이 트립토판을 합성하는 거니까 트립토판이 합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은, 자, 그러면 트립토판이 있어요. 자, 이런 옆에 왼쪽에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트립토판을 만들어. 트립토판이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좀 필요 없겠죠. 그럼 이제 트립토판 이제 그만 만들어.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이 트립토판이 이 억제자의 결합을 해서 이 억제자가 활성화돼요. 억제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억제자니까 이 억제자가 활성화되면 여기 가서 이 억제자가 이 작동 부위에 딱 붙어가지고 RNA 중화효소가 전사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페론이 전사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되는 것을 우리는 억제성 오페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유도성 오페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락 오페론이라고 하는데, 이 락은 락토스라고 해서 젖당 혹은 유당이라고 얘기하는, 그죠? 젖당 락토스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여기 보시면 뭐 조절 유전자라는 친구가 있고요. 프로모터 부위 있고 오퍼레이터 있습니다. 그죠? 작동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락토스가 없는 경우에, 즉 젖당이 없는 경우에 얘는 억제자가 활성화돼요. 그렇죠? 억제자가 활성화됩니다. 아까랑 다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트립토판이 없으면 억제자가 불활성화되는 거였어요. 트립토판 오페론은. 근데 요 락토스, 락오페론은 락토스 젖당이 없으면 억제자가 활성이 됩니다. 활성이 돼서 전사를 못 시키게 하겠죠. 막아버리는 거,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반면에 이제 락토스, 즉 젖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알로락토스 하는 거는 이제 젖당이 이성질체입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1강에서 그 이성질체 얘기했었습니다.
알로락토스, 젖당이 이성질체인데요. 이 친구가 이 단백질에 붙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 친구가 억제자를 불활성화합니다. 그죠? 그러면 억제자가 불활성화되니까 억제 역할을 못하니까 전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사가 일어나서 결국 이 락G, 락Y, 락A라는 유전자로부터 각각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트립토판 오페론과 반대로 유도성 오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갈락토시데이스 그래가지고 얘는 베타 갈락토스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가수분해 효소. 뒤에 뭐 에이즈 이렇게 뭐 ASE 끝나는 것들 거의 효소 이름이 많습니다. 아밀레이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에이스니까 얘는 투과 효소라 그래서 이제 그 젖당을 그 세포 내로 잘 유입시키는 친구. 얘는 뭐 갈락토스 분해 요소니까 그 젖당을 포도당 이거 적어볼까요? 젖당을 포도당과 이제 갈락토스로 분해하는 그런 친구고요. 이 투과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젖당을 세포 내로 인세포 세포 내로 유입시키는 그렇게 하는 친구고 요거는 이제 아세틸 전이 요소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투과 요소에 의해서 젖당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친구들이 유입된 그 다른 물질 유입된 다른 물질을 해독하는 그죠?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셋 다 우리 세포가 젖당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효소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젖당이 있는 경우에 젖당을 더 이용하는데 필요한 효소들이 합성돼서 젖당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락오페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방금 요 억제성, 유도성, 음성 말고 이번에는 양성입니다. 양성. 자,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CAP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카타볼라이트 액티베이터 프로테인이라고 해가지고 요 CAP라는 친구가 관여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젖당, 락토스가 있는 환경, 그리고 글루코스, 포도당은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그 포도당이 없는 세포 내 포도당이 부족하면 사이클릭 AMP 레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갈로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젖당이 있고 포도당이 없는 환경에서는 보시면 요 CAMP가 세포 내에서 높은 농도니까 이 사이클릭 AMP가 불활성화 상태의 CAP에 붙어가지고 붙으면 활성화가 돼요. 그쵸? 그렇게 붙으면 활성화가 돼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전사를 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젖당이 있으니까 우리 락오페론 같은 경우에 그죠? 젖당이 있으면 여기 가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 리프레서 그러니까 억제자를 불활성화 시켰잖아요. 근데 오른쪽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뭔 차이냐면 얘는 젖당도 있고 포도당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젖당도 있고 포도당도 있으면 이 억제자가 불활성화돼 가지고 억제자가 불활성화됐으니까 전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당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CAMP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CAMP가 여기에 있는 CAP를 붙어가지고 이 액티베이션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전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이렇게 젖당이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같이 있는 환경에 대해서 CAMP 레벨이 낮으면 전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땅이 있고 포도 땅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 땅 이용에 필요한 효소들이 아까 이렇게 전사되고 번역돼 가지고 저 땅 이용에 필요한 효소들이 만들어져서 저 땅을 쓰면 돼요. 근데 저 땅과 포도 땅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포도 땅이 있음으로 해서 CAMP 레벨이 낮아서 이 CAP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 CAP 바인딩 사이트에 못 붙는단 말이지. 그러면 저 땅 이용에 필요한 효소들을 못 만들죠. 그러면 저 땅을 이용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곧 무슨 말이냐면 세포가 저 땅과 포도당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더 선호한다는 소리예요. 포도당을 더 선호한다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저 땅과 포도당이 있는 상황에서 세포는 포도당의 그 이화 반응을 더 선호합니다. 왜? 저 땅의 이용에 필요한 효소를 생산을 거의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페론이란 개념을 지금 처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기준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의 사용을 이화작용, 이화 반응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자, 원액 세포의 유전자 발현 조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페론 얘기만 하고요. 자, 이제는 이제 진핵 세포로 넘어가요. 진핵 세포는 원액 세포에 비해서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자료들은 최대한 조금 라이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너무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제목 보시면 진핵세포 유전자 발현은 여러 단계에서 조절된다.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원핵세포 오페론 봤지만 이 원핵세포의 유전자 발현에는 전사 개시, 전사를 시작하게 하는, 그죠? 방금 봤듯이 뭐 불활성화, 억제자 이런 것들이 뭐 불활성화되고 활성화되고 하면서 이 전사를 개시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진핵세포 같은 경우도 전사 개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죠.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 슬라이드에서 얘기할 거긴 한데요. 염색질 변형, 이게 DNA가 풀리고 응축되고 하는 그런 염색질 변형, 이건 전사보다 이전 단계죠. 그리고 전사 단계, 그리고 전사 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RNA 가공, 스플라이싱, 그리고 5캡, 그리고 폴리 테일 이런 것들, 그런 RNA 가공 과정, 그렇죠? 그리고 이제 mRNA를 분해하거나 그리고 번역 혹은 번역 후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서 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과정에 해당하는 조절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요거부터입니다. 요거부터. 자, 염색질, 뭐 여러분들 쉽게 그 염색체 이전에 염색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염색질은 이제 이질 염색질과 진정 염색질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질 염색질은 굉장히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전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꽉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진정 염색질 상태는 이 응축된 염색질이 풀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쭉 풀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다양한 전사 개시 인자들이 붙어가지고 전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염색질 내에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히스톤 단백질 그리고 DNA 특수한 화학적 변형이 염색질 구조와 유전자 발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동일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세포는요. 뭐 제 거랑 여러분들 건 다르지만 제 거 안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은 다 동일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의 어떤 유형 간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이 유전자 발현, 즉 차등적인 유전자 발현이라는 그 과정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 요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자, 뒤에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히스톤 단백질 혹은 DNA 특수한 화학적 변형이 이 염색질 구조에 조절을 영향을 주고 결국 그게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히스톤의 변형입니다. 두 번째는 DNA의 화학적 변형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자, 히스톤 아세틸화라는 것은 염색질 구조를 느슨하게 해주는 겁니다. 즉, 진정 염색질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를 촉진하는 거예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 히스톤 같은 경우에 이 히스톤 꼬리들이 뉴클레오솜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꼬리들 보이시죠, 그죠?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응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세틸 그룹이 붙어서 아세틸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이제 아세틸화죠. 아세틸 그룹이 붙는 아세틸화가 일어나면 이 뉴클레오솜이 굉장히 듬성듬성, 그렇죠? 즉 염색질의 구조가 느슨해져서 전사를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전 염색질로 만들어주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히스톤의 아세틸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NA의 메틸레이션, 메틸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이토신 염기에 메틸기, CH3죠. 요 메틸기를 결합시키는 것을 우리는 메틸레이션, 메틸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반대로 전사를 억제해요. 억제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인간의 X염색체 불활성화, 포유동물 X염색체 불활성화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잖아요. Y는 염색체가 굉장히 작고 유전자도 별로 없어요. 근데 X 염색체는 유전자가 많아요. 그럼 여자는 남자보다 X 염색체가 개수가 많으니까 그 안에 있는 유전자도 2배니까 그 유전자 발현도 2배고 그 관련된 단백질도 2배 많고 뭐 다 2배 이상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X 염색체 중에 하나는 고도로 응축이 되어 있어요.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바소체라고 하거든요. 바소체. 하는데 X 염색체가 2개지만 하나가 고도로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유전자가 발현되는 양은 남녀가 비슷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히스톤의 아세틸레이션은 염색질 구조를 느슨하게 해서 전사를 촉진하는 거고, DNA 메틸레이션은 오히려 이제 그 메틸기를 붙여가지고 전사를 억제시키는 그런 염색질 구조의 조절 과정이다. 그래서 이건 아직 이제 전사하기 이전 단계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괜찮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사 단계로 갑니다. 보시면 이제 전사 단계죠. 자, 전사 단계에서 이제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사 개시 조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업스트림이니까 여기가 이제 상부고 여기 하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핸서라는 게 나와요. 인핸서. 얘는 그룹 오브 디스탈 컨트롤 엘리먼트니까 원거리 조절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거리 조절자.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면 먼 거죠, 먼 거. 원거리 조절자. 그리고 이제 프록시말이니까 얘는 컨트롤 엘리먼트. 얘가 이제 근거리 조절 엘리먼트 요소, 근거리 조절 요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프로모트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엑손, 인트론, 엑손, 인트론. 여러분 인트론은 다 어떻게 돼요? 스플라이싱에서 날아가죠. 그 엑손이 결국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암호하고 있는 부위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다음 여기 이제 폴리 A 꼬리, 그 폴리 A 시그널 시퀀스니까 그 이제 전사 종결되는 거, 그거 신호 있죠. 그리고 전사 종결 여기 있네요. 그 종결 신호 서열보다 좀 떨어진 그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전사 종결이 일어나는 그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인핸서라는 그 원거리 조절자가 요 프로모터에서 전사가 개시되는데 조절을 해줍니다. 이거 뒤에 가서 볼 거고요. 그래서 전사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mRNA 전구체가 만들어지죠.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전구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RNA 프로세싱, 그죠? 캡이랑 테일 꼬리 붙이는 거, 5캡, 그 다음에 3말단의 폴리 A 테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플라이싱해서 인트론 제거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mRNA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보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암호화된 영역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방금 봤던 그 인핸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활성자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요 하나 지금 3개 나와 있는데 한 개가 이제 원거리 조절자, 원거리 조절 요소고 이 원거리 조절 요소 3개를 우리는 인핸서라고 부릅니다. 인핸서. 자, 그러면 이 인핸서는 원거리 조절자예요. 즉 프로모터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인핸서가 프로모터의 전사 개시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 굽어서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 활성자가 원거리 조절 요소에 결합을 합니다. 붙었죠, 지금? 결합하고 나서 DNA의 밴딩 프로테인, 즉 DNA를 굽히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여기서 DNA를 구부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활성자들, 그쵸? 활성자들, 방금 이 원거리 조절 요소에 결합한 이 활성자들이 프로모터 근처에 위치하도록 이제 가까이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거 바로 붙는 건 아닙니다. 옆에 이제 보편 전사인자, 제네랄 보편 전사인자와 그리고 이제 매개자 단백질 그룹 이런 친구들이 붙어가지고 이 인핸서가 그 전사 개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모터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DNA가 굽어지면서 그것들이 전사 개시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떨어지는 게 거의 뭐 한 수백에서 수천 뉴클레오타이드가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였지만 프로모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인핸서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어떤 단백질들의 어떤 이런 상호작용들이 결국 이 전사개시 복합체가 프로모터에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됐죠? 원거리 조절, 인핸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전사 개시 조절과 관련된 그 부분인데요. 세포 유형 특이적 전사라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고 어떤 위치에 어떤 세포에는 이 또 다른 유전자가 발현되고 이게 지금 요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자 보시면 이 조절 부위, 뭐 조절 요소라고 해가지고 뭐 회색으로 같은 것도 있지만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부민 유전자와 크리스털 유전자를 유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간에서는 알부민을 만들거든요. 근데 렌즈 세포, 수정체, 눈에 있는 수정체죠. 수정체에서는 크리스털 유전자, 그러니까 크리스털린인데 크리스털린. 요즘 책에는 크리스탈린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크리스탈린 유전자를 발현해서 크리스탈린 단백질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에는 알부민 유전자만 있고 수정체에는 크리스탈린 유전자만 있냐? 아니라 그랬죠. 다 있어요. 간에는 알부민 유전자도 있고 크리스탈린 유전자도 있고 즉 간이나 렌즈 세포, 수정체나 유전체는 똑같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데 조절하는 어떤 이런 활성인자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에서는 알부민 유전자가 발현돼서 알부민 단백질, 알부민이라는 혈장 단백질이죠. 체액 속에 있는 혈장 단백질.
만드는 거고, 그리고 렌즈 세포에는 알부민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자들이 없어요. 여기에는 크리스탈린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수정체에서는 크리스탈린 단백질, 이 수정체의 주된 단백질입니다. 이 크리스탈린 유전자만 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세포에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거기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동일한 유전체를 가지지만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 차이가 있어서 간에서는 알부민, 수정체에서는 크리스탈린 이렇게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기능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사 개시 단계를 지나서 전사 후 조절 단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앞에서 RNA 프로세싱 과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RNA 스플라이싱도 얘기했고, 그 5캡이나 그렇죠? 폴리-A-테이까지 다 얘기를 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RNA 스플라이싱을 얘기할 건데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트로포닌 T 유전자, 트로포닌 T 이제 근육 세포에 있는 관여하는 친구인데요. 트로포닌 T 유전자에 그 발현되는 양상을 좀 보시면, 자, 번호로 표시했습니다. 엑손이 1, 2, 3, 4, 5가 있는데 왼쪽으로 갔을 때는 4가 없어졌죠. RNA 스플라이싱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4 있는 엑손을 그냥 쳐내버린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mRNA가 1, 2, 3, 5 엑손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스플라이싱 과정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번에 3을 쳐내고 1, 2, 4, 5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즉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이 유전자가 전사되고 나서 프리-mRNA 단계에서 그 다음 RNA를 거치는 그 RNA 스플라이싱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그죠? 선택적으로 이쪽 아니면 이쪽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mRNA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왼쪽에 있는 이 친구랑 오른쪽에 이 친구는 서로 뭐 유사하겠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근육 단백질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떤 선택적인 RNA 스플라이싱이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그 게놈 프로젝트 했잖아요. 1990 몇 년부터 90년대부터 2003년에 끝났나요?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과학자들이 인간 유전체 서열을 다 읽었는데, 그쵸? 그 유전체 서열을 읽고 어떤 부분이 유전자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니 처음에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그 유전자 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자, 우리 사람 같은 진핵생물의 유전체 크기, 그죠? 진, 크로모솜, 염색체, 우리 이 체내에 있는 모든 유전자, 염색체, 합친 유전체 크기에 비해서 DNA에 있는 유전자 수가 너무 적음, 이 적음을 보완해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어떤 하나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mRNA를 선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 왜? 이 스플라이싱, 우리 마치 편집 과정처럼 이어 맞추는 과정에서 다양한 mRNA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바탕을 가지고. 바탕은 같지만 선택적으로 다른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핵생물의 유전체 크기에 비해서 유전자 수가 적지만 그 적은 유전자로 가지고도 이 선택적인 RNA 이어 맞추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번역 그리고 번역 후 조절해서 그 단계에서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보고 우리 이 지난 이 대장정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번역 과정입니다. 자, 번역에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mRNA 분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 저번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마이크로 RNA에서 이 단백질하고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마이크로 RNA하고 그죠? 보시면 마이크로 RNA하고 단백질이 컴플렉스를 형성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mRNA를 분해할 수 있고, 그죠? 혹은 얘네들이 번역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mRNA 분해하고 또 어떤 의미가 엮이냐면, 그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mRNA의 수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mRNA가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분해되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명이 결국은 이 mRNA가 즉 mRNA 수명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 세포에서 그 mRNA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수준, 그죠? 그 합성 수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mRNA를 분해를 좀 빨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분해를 늦춰서 거기서 좀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siRNA도 얘랑 비슷합니다. 얘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mRNA처럼 마이크로 RNA처럼 단백질과 복합체를 형성해서 번역을 억제할 수 있고, 그런 걸 우리는 RNA 간섭, RNAi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번역 후 조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단백질을 가공하거나 단백질을 또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단백질을 가공하는 것들은 뭐 한 가지 예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슐린 여러분들 그 이자에서 만드는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혈당을 낮추는. 근데 그 전사해서 번역해서 만들어진 초기 인슐린 폴리펩타이드, 얘는 뭐 이제 혹은 그 프로인슐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슐린 이전 단계. 얘는 아직까지 활성을 못 띄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 끝나고도 활성을 못 띄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되면 절단이 돼야 됩니다. 얘가 빡 잘라지면 비로소 이 인슐린이 호르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활성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백질 가공의 한 가지 예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분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유비키틴이라는 물질이 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해돼야 될 단백질에 유비키틴이 가서 표지를 딱 합니다. 그럼 이 표지를 해놓으면 프로테아솜이라는 친구가 그죠? 얘를 먹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아솜에 이 표지된 유비키틴과 결합된 단백질이 쭉 들어가가지고 걔네들이 단백질을 이제 부숴버립니다. 분해시켜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테아솜과 유비키틴은 다시 가서 또 다른 분해된 단백질에 붙어서 이 단백질 분해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역이 끝나고 이 단백질이 이렇게 분해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자 발현 조절 얘기까지를 끝냈어요. 그래서 원핵세포의 오페론 개념과 그리고 진핵세포의 전사 이전 단계, 염색질 푸는 것부터 해서 전사, 그리고 전사 후 과정, 그리고 번역 후 과정까지 이러한 각 이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이 큰 개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뭐 생투를 안 배우셔서 좀 따라오기 힘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 과정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정리를 잘 해두시면 여러분 내년에 생투 공부하실 때도 분명히 생각이 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지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이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까지 해가지고 이제 10번 10차시의 수업 10번의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이 수업 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업도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고 또 과제도 굉장히 성실히 수행해서 제출해줘서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그런 또 굉장히 계속 많이 하네. 매우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남은 거는 지금까지 했던 남은 8강, 9강 과제 제출하는 거 그리고 우리 12월 말에 이제 종강 할 때 여러분들 그 발표하는 거 그 준비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지금 그쵸?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에 올인하시고 기말 치고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우리 고급생명과 수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탐구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나누면서 이 2021학년도 2학기 고급생명과학 수업의 주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했습니다. 고생 끝에 고급생명과학 끝에 낙이 온다. 제가 직접 지은 겁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